안녕하세요. 일, 가정, 행복한 공존을 위한 차별타파 워킹맘 톡톡 진행을 맡은 워킹맘 대표 서태림입니다. 베이비뉴스는 2021년을 살아가는 10명의 워킹맘을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또 직접 들었고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현재 개별 가정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취재했는데요. 10명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사례, 또 임신과 동시에 회사에서 파견 발령을 받은 사례, 또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이 힘들었던 사례처럼 직장에서 겪은 차별부터 가정에서 돌봄 공백 문제로 겪고 있는 또 고충, 아니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느 것 하나 사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그 엄마들의 이 죄책감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패널분들께 베이비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의원님? 저는 임신했다니까 회의했다, 직장에서. 비상회의. 대책회의를 했다 네. 하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강희수 씨 그 사례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 직장 내에서 누구 하나도 지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기관에 돌봄을 맡겼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 단체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엄마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엄마들이 엄청나게 자책을 해요. 그냥 그 기관에서 학대라는 범죄가 일어난 거고 너무 안 괴로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게 자책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는 뭐 다 공감하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솔로 육아 싱글맘 엄마의 그 사례를 정말 울면서 봤어요. 이 엄마를 얼마나 세상에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막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게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90년대 아빠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고, 우리 사회가 이런 엄마들에 대한 그 지원책이 정말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11년째 직장인 그 이민영 씨 인터뷰가 참 이렇게 뼈를 때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기로 한 것도 나의 선택이었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로 한 것도 내 의지였다. 근데 그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나는 그 책임을 부모님께 전가시키게 됐다라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른으로 혼자 서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의 가장 큰 어떤 숙제 같은 부분을 저희 부모님한테 의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지난 5일 사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출생아 부모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10년 대비해 보면 22.6%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2020년 13,059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사실 7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일 생활 균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과거에 비해 분명히 개선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저희 5명을 포함한 이 워킹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충분히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어떤가요, 용인 의원님? 이게 생활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고용의 기회와 질 차원에서 이 남녀 간의 격차는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보고서에서도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수치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50.7%로 남성들에 비해서 19.1%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도 여성들이 24%였는데 남성들보다 12.1% 높았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을 해봐도 남성의 7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맞벌이를 하지만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을 또 따져보면 남성들이 54분인 것에 비해서 여성들이 3시간 7분으로 3배 이상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성들보다 실제로 더 어렵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정, 직장,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워킹맘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패널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이비뉴스가 취재한 첫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얘들아, 긴급회의하자. 땡땡땡 임신했대. 네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너는 회사를 어떻게 다닐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회사는 너를 이쁘게 봐주겠어? 여자들이 다 독해 빠져가지고 애기를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회사를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지금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정인 지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쉽지 있습니다.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출산하면서 친정 근처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일을 할 없어요. 수가 없네. 그럼 이제 직장하고 좀 더 오히려 멀어진 네, 상황인 지금 거죠. 출퇴근 시간 더 늘어났고 어. 10명 중 8명이면 진짜 거의 대부분 8명까지 임신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니까 9명이 축하한다는 말보다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긴급 회의하자. 땡땡땡 임신했대. 근데 이런 일 너무 흔하잖아요. 되게 많아요. 네. 네, 임산부들한테. 그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문제시하면 왜 너만 예민하게 그쵸. 그러냐. 출산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오기를 바랬거든요. 저는 늘 신기한 거예요. 이게 2021년에 우리가 이걸 이걸 보고 듣고 듣고 얘기하는 게 가끔 정말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고 그거 늘려나간다고 해서 뭐 출생률이 제고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아이 발달에 맞춰서 한 1년 3개월은 좀 써야 아이가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고 파견을 나감과 동시에 그 육아휴직에 대한 희망과 제 선택은 포기라고 해야 될지 버려져야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의지보다도 상황에 맞게 제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배로 따지면 항해하는 배가 행선지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착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딱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1년 3개월 휴직하고 가도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막 눈물 정말 철철 썼거든요. 근데 3개월도 아기를 두고 복직을 할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저도 3개월 만에 복직했었거든요. 너무 잘 알죠, 진짜.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직장에서의 차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임신 발표를 한 후에 축하 인사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되고 아이를 친정에까지 맡기면서 주말 부모를 택했는데 오히려 야 독해, 응? 독해 빠졌어 이런 시선을 받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아직 너무 먼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이제 이중 메시지잖아요. 육아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 할 거 다 한다 그러고 이기적이다 그러고 또 육아를 안 하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독해 빠졌다 그러고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노무사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땡땡땡 축하해 라고 하지 않고 땡땡땡 임신했대 긴급 회의야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뭔가 법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재 모성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없는 조직이다. 심지어 임신 중에 초과 근무했죠. 파견 발령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도 꽤 보이는데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 근로시간 연장 근로 같은 5분 경우는 전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근로시간 그 추가 근무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견 발령 같은 경우는 노무사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금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지금 법적 시스템에서는 시간의 근로 금지 정도. 근데 파견이라는 거는 이제 부서 배치나 이제 업무 배치나 인사 조치의 일환인데
실제 이제 그게 이제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이 임산부가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이라 막 당장에 가갖고 이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라고 이렇게 뭐 판정이 바로 나오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 사람이 네, 거기에 꼭 필요한 인재여서 파견한 것이다. 그렇죠. 발령을 한 사유가 것이다라고 그렇다. 하면은 그렇죠. 예, 예. 어려운 부분이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임신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한 2, 3년 전에 새마을 금고 지역에서 그 자기는 임신 출산 안 하겠다는 막 각서 쓰고 입사한 거 아직도 나와가지고 막 문제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열악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리 법적인 어떤 제도가 갖춰져도 그 각자 임신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 막 아이 임신해 있는데 막 태교 신경 쓰고 되게 차분해지려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법적인 쟁송에 들어가거나 그건 진짜. 항의하고 싸우는 게 법이 있어도 이 개인이 감당이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큰 싸움이 생각되면 그냥 내가 저걸 안 하고 그냥 네. 태아와 안정된 상태를 네, 유지하자 이렇게 맞아요. 될 수 있어서 학교 폭력이나 뭐 학교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먼저 다가가야 모든 된다는 학생들한테 거죠. 전체 설문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이 뭘 싸워서 법대로 해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 그 저희가 정부가 해드릴 거 먼저 없는지요 나서 같은 그렇게 느낌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돌아왔을 때에 이제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자,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이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이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44.1%가 상사의 눈치라고 합니다. 이 9년 뒤에 발표가 된 2019년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워킹맘이 워라밸 실현을 위해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직장 조직 내 분위기 조성, 사실 두 가지가 좀 비슷한 말이에요. 예, 꼽았다고 하는데요. 일 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사실 사회적 인식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좀 한번 들어볼 텐데 장하나 대표님 어떠신가요? 예. 이런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특히 사회적 인식 바꾼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맞아요. 뭐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도 그렇고 일단 법 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또 인식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뭐 최근에 민식이법 만들어지고 뭐 3050 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좀 급격히 되는 것처럼 저도 의원님처럼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발의했던 것들이 탈퇴근법이라고 해서 소위 제조업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서울 수도권에 특히 사무직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 기록 안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근법은 모든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하고 초과된 부분은 수당을 받던지 아니면 회사가 초과 근로를 시키지 않던지 이렇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근데 뭐 20대 총선 때는 지금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미뤄도 되고 했고 많은 뭐 유력 정치인들이 칼퇴근 했는데 지금 다 좀 증발된 상황입니다. 하고 제가 그때 사업주의 허락을 안 받고 육아휴직하는 법도 냈었어요. 이거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 그러니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도 같이 막 상의를 해서 만든 법들이었어요. 여성 노동자분들하고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법이었는데 네, 근데 이런 법 내면서도 이게 실제 노동 그 현장에서 잘 법이 작동할까 이런 의구는 들었지만 그래도 뭐 엄마로서 저도 그런 법을 발의 안 할 수 없었다? 제가 발의했어도 안 됐고 20대 때 아마 이용득 의원님이 다시 발의를 했는데 또 안 됐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최근에 사라져버렸죠. 대선 예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낼 때 이 비슷한 걸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높은 기업일수록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그냥 육아휴직까지 가는 논스톱으로 가는 지금 그 제도를 이제 기업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이 있어요. 모성 보호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들,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그럴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기업은 일단은 임신을 하면 그 이제 전체적인 CEO의 편지가 가신대요. 편지가 축하한다.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러니까 CEO의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회사의 기업 문화거든요. 예, 의지고, 예, 모성보호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임신기에 출산, 육아기에 대한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단 CEO의 편지와 선물이 가고 이후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 메일이 간대요.
그리고 그게 동시에 상사한테도 같이 가거든요. 네, 동시에. 왜냐면 상사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그 제도에 활용할 때 있어서의 그 문제가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메일이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제도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임산부가 되면 실제 표식이 돼갖고 다 존중하는 문화. 아, 이분이 임산부구나. 그래서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조직 문화가 깔려 있는 거죠. 회사는 저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들어오면 그때는 파견 근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예 이 직군에서 근무를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위에 상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강희수 씨가 처음에 상사한테 들었던 거, 출산휴가 관련돼 갖고 너 출산 이거 파견 근무라도 안 하면 출산휴가도 못 써, 이런 뭐지 발언들, 친한 선배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배려 이런 게 아니고 차별적인 발언과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나갈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것도 아니 뭐 나 때는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막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임신, 출산, 육아기의 노동자한테 하는 발언이라든지 심리적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그 행위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내 기업 사례 얘기하셨는데 저는 벤치마킹 말고 아주 대표적인 나쁜 기업 사례들도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네, 네. 인사발령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논란이 됐던 게 남양유업에서 그 물류창고로 발령을 냈던 사건도 사실 많은 분들의 분노를 안 먹어. 샀었고. 남양이 해봐. 좋은 사례들에서는 대안을 좀 뽑아내고 나쁜 사례들에서는 이거를 진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돌봄 문제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돌봄 문제를 겪고 있는 워킹맘 최정원 씨의 인터뷰를 한번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못하냐고. 근데 남편이 자기 회사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임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본인은 아기 낳기 직전까지 병동에서 일하다가 아이 낳으러 갔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지금 11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하는 일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는 아이 머리맡에 발기질을 좀 하셔가지고 고소가 진행되고 조금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설에 입소시킬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조금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좀 넘게 집에서 아이를 케어했었어요. 그러느라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엄청 심하죠. 지금까지도 진짜 트라우마예요. 그거는 아이를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니까 내가 아이를 보내서 아이에게 정말 좀 상처를 주고 기억은 이제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힘든 것들이 아무래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아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나이트킵으로 일하고 있어서 밤에 9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7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퇴근해서 아이 밥 먹이고 집안일 좀 하고 낮에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또 아이 점심 먹이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 저녁 먹이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니까 저녁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 자는 동안은 저는 일을 하고 또 낮에 와서 수면을 9시에 출근해서 아침 보면 거의 잠을 지금 계속 애 밥 챙겨주러 일어나고 상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제 오전 출근을 할 프로젝트 때는 때문에. 제가 아이를 학교시킬 수 있지만 이브닝 출근할
때는 제가 느끼는 구독자인지. 아빠가 아이를 케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부모 간에도 많아지니까 거의 지금 이런 관계가 패턴으로 이어지기가 아이를 키울 어렵죠. 수가 없더라고요. 공감만 가지는 사람인 거죠. 야간에 근무하는 제가 남편한테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오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못하냐고. 근데 남편이 자기 회사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 낳던 날도 남편이 출근할 뻔 했었어요. 출근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사내 분위기가 남편 육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앞서가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분은 언제 쉬는 걸까요? 진짜. 시간 건지라 그러죠. 맞습니다, 진짜. 근데 또 아이 걱정. 그쵸.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사회 제도가 아직 다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보육시설도 지금 많이 늘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서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그런 활용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근무 형태도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둘째가 안 생겨서 못 낳기도 했지만 남편도 둘째를 크게 원하지는 않는데 둘째까지 양육할 자신이 없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둘째인데도 그런데 첫째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많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되게 크고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녀를 원하지만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출산 육아 제도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부양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자녀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더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고 거의 뭐 형편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실 계속 경력 단절이 생기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심지어 야간 근무 이분은 정말 철인처럼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서울대 국제이주 포용센터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로 회사를 관뒀다고 하죠. 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지만 사실 돌봄은 여전히 어쩌면 여성의 역할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남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는 시대에 벗어났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제 이중고처럼 돈도 벌고 아이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아까 초반에 일생활 네.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아졌지만 왜 우리는 체감하기에 그거를 못 느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을 일터로 보내는 제도나 정책들만 있었지 남성들을 집으로 보내는 이거는 아직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만 해도 아직도 5.6% 이 정도인데 100명 중에 5-6명만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육아의 실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육아휴직해서 혼자 아이를 보면서 겪는 이것들을
실감을 전혀 못하고요. 체감을 전혀 못하고 뭐가 저렇게 힘들다 그러지? 왜 집에서 노는 줄 알고. 오늘도 애랑 잘 놀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인사할 때? 인사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낼 때 의외로 준비물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아무것도 안 챙겨도 되게 예. 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쌍둥이니까 제대로? 네. 가방이 2개예요. 네. 왜 이 식판을 매일 집에서 씻어야 될까? 물병. 그거 불법화해야 돼요. 위생상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네. 병설 유치원이라던가 그러니까 기관마다 그 어떤 식기, 수저 이런 것들을 싸서 들려보내는 데가 있고 그냥 거기서 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특히 여름같이 더울 때는 완전히 씻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반창국물 있는 채로 오지 않나요, 집에? 그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도 막 급하게 씻어가지고 물기 있는 상태로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정치가 먼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불법화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느끼는 불편함도 그게 저에게 되게 크게 느껴져요. 저는 쌍둥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가방도 차에서 못 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애 다음날 그대로 그냥 넣는 거예요? 네, 다음날 막 새벽에 차에 가가지고 아이고. 가지고 와서 막 씻어가지고 보내고.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왜냐면은 진짜 인싸가 되셨잖아요. 이 유아차를 끌고 출근하는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이 어떤 메시지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왜냐면 이게 뭐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자회견 하는 날 그냥 아이와 함께 유아차를 그냥 끌고 국회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는 중에 가장 이슈가 크게 돼서 사실 제가 좀 놀랐던 게 있고요. 사실 국회는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려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거나 아빠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 의원이 출산을 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수유실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국회가 참 민원인들을 향해서도 열려있지 않은 공간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는데 동시에 그냥 맞벌이만 하면 안 되고 또 애를 낳아야 애국자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으면 저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좀 이기적이다라고 여겨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또 해야지 부모한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사실은 무언가 하나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육아라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선택지처럼 여겨지지만 이걸 해야만 애국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사회는 이 육아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 안에서 엄마가 혼자 전담해서 독박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유아차를 끌고 출근했던 날의 반응들을 보면서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좀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정원 씨의 돌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여러분 이제 어떤 게 있으실지. 아무래도 이 남편분, 이렇게 남성의 육아 참여가 좀 활발해져야 된다. 아까 전에 집으로 보내는 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거나 좀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실제로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엄마들도 회사에 돌아가서 일할래 아니면 아기를 볼래 라고 하면 이제 아기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남성들에게 그냥 일할래 아기를 볼래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방법에 고민이 남는 거죠.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의무화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건데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으로는 이렇게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좀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겠죠. 이건 그냥 재정을 쏟아붓는 문제니까. 근데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에도 좀 쉽지 않고 저거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딜레마 속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임신, 출산, 육아기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어쨌든 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일할래, 아이 볼래 이런 건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조부모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실제 그 기간 안에 노동자라고 한다면 개인도 그렇고 그 조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의무화되는 그 구조로 가야 되고 같이 그게 공존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득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받쳐줘야지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레바퀴가 저는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받치면 돼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육아휴직급여가. 300만 원 수준이다. 그럼 1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뭘? 3분의 1로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이 육아휴직을 지금 뭐 늘리자 말자는데 1년 있는 육아휴직도 이렇게 못 쓰고 있잖아요. 하고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복귀 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오히려 이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 육아 시간, 그 유급의 2시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고 그거를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좀 쓰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뭐 아니면 도인 게 어린이집을 12시간 열어놓으니까 엄마들도 회사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인데 제가 회사에 8시간 있는 것도 벅찬데 아기가 12시간 있으라는 것들도 사실 너무 이 제도를 그 그린 정책 위반자들도 너무 무지하다. 아동 발달에 12시간 동안 기관에 있는 게 몇 말이냐 싶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저녁밥도 안 줘요. 아침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 12시간 봐주니까 워킹맘들 편하겠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거의 엄마 아빠들이 희박한 거죠. 왜냐면 7시 반까지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아이를 거기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기관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용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등원할 때 막 난리통 아침마다 뒤집어지시잖아요. 막 그런 거 없이 이제 등하원에 좀 안정만 보장되면 저는 고용 단절도 많이 줄 거고 아까 저는 영상 보면서 그 번아웃된 느낌이 막 제가 감정이입하게 되고 맞아 너무 지쳤었어 막 네 근데 안 그럴 수 없잖아요. 나이트 킵 근무를 하시면서 돌본다는 게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의 책임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들었어요. 현재 그 육아기 근로시간 수준이 공공의 수준까지만 따라가도 저는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어떤 육아시간 단축의 활용 제도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양극화되고 있어요. 뭐지 나라에서 만약에 2시간 삭감분에 대해서 다 전액 보장할 거냐 아니면 기업에서 그걸 해줄 거냐 이거는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공무원은 어차피 그 국가가 기업이니까. 스마트 근로감독이라는 걸 고용부가 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안 하는데 이게 그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랑 고용노동부의 빅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그 우리 비식별화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는 가리지만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이행복 카드 받은 사람. 있어요. 예, 그 제도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육아휴직 수당 나오는 것이 고용보험 통해서 나오죠.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 이런 걸 데이터에 보면 어느 회사는 아이행복 카드는 많이 받는데 왜 여기 육아휴직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우리 노동자들이 다 국가나 뭐 정부에 이렇게 신고하지 않아도 뭐 예컨대 뭐 삼성은 육아휴직을 뭐 잘 안 쓰네, 뭐 LG는 꽤 쓰네. 이래서 아까 좋은 기업들을 알려면 알 수 있고 정부가 그걸 홍보하거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셔갖고 딱 들은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공시 같은 거를 하는 의무제도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들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가려고 너네 왜 이렇게 비정규직 많이 고용해? 이런 것처럼 모성보호제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내려면 공시하거나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워킹맘의 사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분은 혼자 생계부양자의 역할도 하시고 또 부모의 역할도 감당하시면서 회사에는 또 나름 미안하고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아이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이렇게 온통 이제 나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미안한 거예요. 예, 이런 분이 계신데 자,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실지 먼저 영상으로 보실까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양보를 안 해요? 1학년들이 더 힘들다는 거를 저도 겪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아이를 설득하는 게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아들 하나 혼자서 키우고 있고요.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직이나 이사나 이런 게 필요해서 잠깐 일을 좀 쉬었던 때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생계부양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좀 일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첫 해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복직을 할 때가 이제 거의 아이가 2돌 좀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처음으로 동네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이제 맡겼었는데 어린이집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운영 시간이잖아요. 그게 잘 당연히 지켜질 걸로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데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제 직장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뭐 짧게 잡아야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편도로. 제가 기억하는 날이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이긴 하지만 처음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첫 출근 복직을 해서 첫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날에 제 딴에는 이제 정말 그 동료들을 다 뒤로 한 채 엄청 서둘러서 나온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남산 1호 터널과 그 한남대교 구간을 지나는 광역 버스였는데 너무 막히는 거죠. 너무 막혀서 버스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차가 길가에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광역버스 뒷문이 있었는데 뒷문 계단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엉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좀 그때 제가 아빠한테 저희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 아이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다른 부모들 같았다면 이라는 생각 막 이렇게 막 뭐 헬리콥터 맘이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하는 정도의 애정과 정성을 아이한테 쏟을 수 있었다면 지금 아이가 좀 다르게 자랐을까? 더 밝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애정을 줘야 할 시기에 그걸 다 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미안하죠. 미안해요. 네. 예, 베이비 뉴스가 취재한 10명의 워킹맘들을 관통하는 이 정서가 저는 바로 이 죄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민영 씨의 경우에는 가장 또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어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예, 엄마들은 왜 이렇게 아이한테도 회사에도 심지어는 뭐 친정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육아가 엄마의 몫이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한데 지금 자기 몫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인식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거 민영 씨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육아의 몫이 지금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사회가 분담이 안 되니까 자기 뭐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2배, 3배의 몫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체가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만 법정 한부모 증명서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증명서가 없이는 어떠한 사회 서비스도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위소득 52% 미만이어야만 이제 뭐 각종 수당 또는 뭘 감면해주는 그런 지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0%가 얼마나 터무니없냐면은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을 일해서 버는 돈보다도 적게 벌어야 그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2명의 양육자, 2명의 부모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 안에서 한 명의 부모와 같이 살려면 얼마나 빈틈이 많겠어요. 그거는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돈이 없어야만 빈곤한 거 아니잖아요. 예컨대 저는 진짜 시간이 너무 빈곤하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최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산후 우울증 지원을 강화하고요. 또 전문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 이 마음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패널분들의 의견, 또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최근에 논문 하나를 봤는데 엄마들을 그 심층 인터뷰를 한 거예요, 10명을. 근데 그 인터뷰에서 심리적인 어려움 첫 번째로 꼽은 게 육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또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무려 13건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워킹맘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좀 치유하려고, 좀 도움을 주려고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시스템은 사실 그 좀 미비해요.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산모에게 지정된 조산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치를 해서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하게 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 의무 교육을 또 해주는 주들이 있고, 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산후 1년까지는 우울증 치료 비용을 나중에 이제 정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체감하기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 쌍둥이도 나왔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한 번 집에 와서 애들 발달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주는데 산모에 대한 케어는 별로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개별로 상담 받았는데 상담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받고 나서는 사실 비용 때문에 더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움은 돼서 비용만 좀 된다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좀 갑자기 바뀌는 환경 때문에 힘드시니까 같이 상담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저는 출산해서 거의 금방 다시 일을 복귀했고, 그래서 남편이 독박 육아를 하고 신생아 육아를 조부모 도움 없이 남편이 했어요. 1년 이상을. 그래서 남편이 육아 우울증이 왔어요. 산후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산후 우울증이란 말이 막 여성만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 육아 우울증은 말씀하신 대로 조부모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주양육자 문제가 돼요. 영유아 건강 검진 때 주 양육자 심리 검사를 그냥 동시에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엄마 아빠 누구 가릴 거 없이 해서 원하면 다 받을 수 있게. 저희 센터에서는 그 직장맘들 이렇게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예산이 크지는 않아갖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좀 돌아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여성 고용 안정 지원 사업으로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코칭, 개인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코칭 전문가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회당 보통 개인이 부담을 하려면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를 개인당 3회씩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워킹맘들이 알아도 이용을 못하는 게, 그룹 코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신청을 해놨다가도 못 오고요. 또 신청을 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오전에 애들을 놓고. 그러니까 첫째 학원 보내고 네, 막 하고.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남편한테 내가 나를 좀 맡기고. 살려보겠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사업이 그래도 취지가 너무 좋고 참가자들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예산으로 또 3년 전부터 개인 코칭만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은 대단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되게 참가 자체가 어렵구나 워킹맘들에게는. 줌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줌으로 다 해요. 야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이제 그 기관에도 제안을 드린 게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혹은 업무시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들여와서 12시에서 해야지. 2시 이렇게. 그래야지 엄마들이 복지제도 차원에서 활용하는 복지 차원에서 거죠. 네. 그래서 뭐 여성고용 안정지원사업 뭐 이렇게 인증받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걸 혜택으로 주거나 혹은 의무 사용으로 하거나 하면 내 업무 시간 중에 이걸 하면 엄마들이 왜 안 하겠어요? 맞아. 네, 그렇게 좀 저도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그 좋은 제도가 있어도 엄마들이 좀 어베일러빌리티, 접근성을 좀 높이는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현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를 누리는 거 있잖아요. 예컨대 뭐 돌봄 입소에서 내가 맞벌이보다 우선순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이사와 이직과 수도 없이 거치면서 일생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라고 지금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국면까지는 저는 국가에서 완전 돌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돌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스튜어디스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공적 돌봄의 범위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야간에 일을 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되거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걱정 없이 공보육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는데 사실 그렇게 돌봄을 무한정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시간 초과노동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 이상의 헌신과 책임을 다해서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전제되는 그런 좀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구나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개인의 삶 또는 가정에 쓸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민영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적게 일하고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 이게 가장 또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상적이라 또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이 정말 먼 얘기 같고 이게 육아랑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사이에서 양육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오롯이 쓰든 아니면 뭐 요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걸 계속 아이를 낳으면 뭘 혜택을 주고 아닌 사람들은 안 주고 왠지 아이 낳은 사람들이 미묘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반목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주 40시간 단위 52시간이잖아요. 저희가 40에서 35에서 35로 가는 이런 플랜을 이 어떤 정치하는 분들, 대통령 이런 분들이 10년의 어떤 비전 같은 걸 좀 갖고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어쨌든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라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동시에 전략적으로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제 을들의 전쟁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소수의 사람들만의 싸움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적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는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노동시간 단축에서처럼 누구든지 더 적게 일하고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 방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뭔가 제도 개선이나 변화에 전략적으로도 좀 필요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유토피아 말고 육토피아 만들어주세요. 유토피아. 노무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 들었던 생각은 그런 죄책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엄마 스스로 저는 그 구조화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힘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이기도 전에도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의 권리,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통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첫 아이가 3년 기간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근데 그게 엄마여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착 연구 이런 거에서 보면 2돌까지는 전적인 돌봄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엄마와 아빠가 둘이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2년간 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각자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 3명 키우다 보니까요, 제일 비싼 게 시간인 것 같아요. 늘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사회가 같이, 그리고 함께 마을과 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좀 도울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일과 가정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봤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은 사실 워킹맘, 워킹데드에게만 좋은 회사가 아니겠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되는 사회에 더 높은 능률과 안정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이비 뉴스는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정부, 기업, 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